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3기와 더불어 6권 제1부 항일혁명. 회고록 6권의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친필 명제가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암담한 시기, 항일의 용사들이 조국 땅에서 울린 총소리는 멍들었던 결의의 넋을 되살리고 항일혁명의 앞길에 승리의 서광이 비끼게 하였다. 김일성. 제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 1. 무성원정. 도천리와 리명수에서 동기 대토벌의 혈안이 되어 돌아치던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후 나는 주력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장백산 줄기를 넘어 북상행군의 길에 오를 결심을 하였다. 내가 무성원정 안을 공파하였을 때 우리 부대의 대원들은 모두 오한이 봉봉해 하였다. 이제 당장 국내에 들어가서 적들을 답새기게 되었다고 가슴들을 들먹이며 명령을 기다리는 때에 갑자기 북상행군이라니 웬일인가. 모처럼 개척한 서간도와 백두산을 등지고 북으로는 왜 간다는 것일까? 이거 참 모를 일이다 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때에 부대가 무성으로 원정을 떠나야 할 이유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당시는 우리 군민의 사기가 절정으로 치달아오르고 있던 시기였다. 적들과의 거듭되는 혈전에서 우리는 연승하고 있었다. 적의 발악적인 토벌공세와 정치, 경제, 군사적 봉쇄작전에도 불구하고 유격되어오는 새로운 참군자들로 나날이 확대되었으며 무장장비와 전투력은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었다. 백두산 지구와 압록강 연안 일대는 온통 우리 세상으로 되어 있었으며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의 손에 튼튼히 장악되어 있었다. 우리의 지하조직망들은 소간도 전역으로 조밀하게 뻗어갔다. 남호도를 떠날 때 우리가 세웠던 1차적 목적은 성과적으로 달성된 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내 진공작전이었다. 하루빨리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해야 조국 강토의 반일민족 통일전선의 선풍도 세차게 일굴 수 있었고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도 본격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었다. 조국에 진출하여 원수들을 징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던 가장 큰 꿈이었을 뿐 아니라 국내인민들의 가슴에 타번지던 최대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국내인민들이 우리의 조국 진출을 얼마나 고대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지양계에는 난독이라고도 부르고 나하독이라고도 부르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다. 이 마을의 구장이며 조국 광복회 특수회원인 류호는 원군 사업을 잘하였다. 언제인가 그는 후방물자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 미령으로 찾아온 일이 있다. 그런데 그가 인솔해온 짐꾼들 속에는 갑산에서 들어온 농민도 3사람이나 있었다. 그때 갑산 사람들은 좁쌀과 귀밀 미식가루 그리고 미투리를 잔뜩 짊어지고 경계가 삼엄한 압록강을 건너 우리 미령에까지 찾아왔다. 그 많은 후방물자를 셋이서 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백두산 원시림 속에서 향방을 잃고 헤매는 동안 몇 끼씩이나 굶으면서도 원어미 많은 한 줌도 축내지 않고 거스란히 미령까지 지고 왔다는 사실이었다. 미투리에게 있던 사연도 그만 못지않게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미투리는 자그마치 200여 컬레나 되었다. 사모리를 꼬아 신청을 만들고 신바닥에도 사모리에 누릅겨들 섞어 정성스럽게 삼은 그 미투리들은 하나같이 맵시가 있고 탐탁한 것들이었다. 김산호가 갑산 사람들의 노고를 취하자 그들은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옛말에 나오는 도사처럼 채수염을 길게 들이운 좌상영감은 김산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였다. 백두산 장수들에게 미투리밖에 삼아올지 못하는 이 불충불이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오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노고라고 하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초라한 신발들이지만 이걸 군화 삼아 신고 우리 갑산 땅에서도 저 섬나라 오랑캐 놈들을 여정내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린 그저 혁명군만 기다리겠소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군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비단 갑산의 농민들뿐이 아니었다. 언제인가 원군 물자를 지고 우리 미령에 찾아왔던 경상도 출신의 리병원 노인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장군님, 대체 언제쯤이면 저 쪽발이들을 조선 땅에서 내쫓게 되겠는지, 내 생전에 그런 날을 보게 될까요? 저국 동포들이 우리에 대해 품고 있는 불같은 그리움과 따뜻한 정을 우리는 거의 매일 매 시각마다 절감하고 있었다. 값싼 사람들이 마련해온 미투리를 한 걸레씩 받아하는 우리 동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시가 새롭게 저국에 진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과 염원에 휩싸여 있었다. 나의 심정 역시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전우들에게 저국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북쪽 방향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의욕을 금치 못해하는 전우들에게 북상행군을 후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북행길에 오르지만 그것은 사실 저국으로 가는 남행길이나 다름없다. 저국으로 나가자면 부득불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잠시 무성적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국내 진공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무성원정을 작전하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한 기본 목적은 이종화룡의 영활한 전법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장백지방에 집결되고 있는 토벌대 역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며 적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림으로써 이 일대에서 본성하고 있는 지하조직망 건설 사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 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데 있었다. 적들은 1936년 겨울에 동기 대토벌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군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기도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조선강점군과 국경수비대를 비롯하여 위만군과 경찰대의 방대한 역량을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에 계속 투입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주동이 튼튼히 서서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혁명을 줄기차게 상승시키자면 활동지역을 얼마 동안 다른 고장으로 옮겨야 하였다. 그래야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서간도와 국경 일대의 혁명운동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백에 집중되고 있는 적들의 토벌 역량을 분산시키고 압록강 연안의 혁명 조직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에도 좋은 조건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었다. 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가서 대부대 활동을 하려면 우선 우리의 후방이며 출진기지인 서간도에 적들의 대병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다. 도문회담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적들이 서간도 일대에 무력을 집중하는 목적은 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장백의 오지에 몰아넣고 압살하자는 데도 있었지만 기본은 우리의 국내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자는 데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미구의 국내 진격을 단행하게 되리라는 것은 적들에게 있어서도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다.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출은 시간 문제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인민혁명군의 대부대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군사정치 활동을 벌린다면 그것은 일본 본토를 들이치는 것과 같은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적들은 우리가 국내에 나가서 몇 방의 총소리를 울리기만 하여도 그것이 어떤 화단으로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 지구에 자리를 잡은 그해 겨울부터 그들은 인민들을 동원하여 매일 밤 압록강에 얼음을 까는 소동을 벌이었다. 인민혁명군이 개별적으로든지 집체적으로든지 조선 땅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국내 진공을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적들이 그런 유치한 방비체계까지 매달렸겠는가. 일본 천황이 자기의 시정무관을 보내어 조만 국경을 석주일간이나 시찰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일본 정계와 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우리나라 북부 국경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시정무관은 그때 국경 경비 인원들에게 국경을 철벽으로 지키라는 천황의 어지도 전하고 천황 부부의 하사품도 전달하였다. 그 야단스러운 전달식 장면을 놓고 우리 대원들은 일본 천황도 인민혁명군이 조선으로 쓸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출을 성사시키자면 반드시 적들이 동장철벽이라고 떠오드는 국경경비진에 몇 개의 돌파구를 뚫어야 하였다.
이 돌파구를 뚫기 위한 선행작업이 바로 장백의 산과 들의 와글와글하는 적의 토벌 용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적들을 분산시키자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장백 땅에서 자리를 뜨는 흉내라도 내야 하였다. 우리가 부대를 데리고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적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국경 방비도 자연히 허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우리는 무성원정 과정에 무성현과 림강현, 몽강현의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최현 부대와 일군 이사의 동무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동작전 계획도 세우려고 하였다. 우리가 무성원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한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 원정을 통하여 신대원들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명에 맞게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충분히 교양하고 훈련시키자는 데도 있었다. 백두산 지구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가 창설된 후 우리는 수백 명에 달하는 참군 지망자들로 대요를 보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정치 활동과 그 성과에 고무된 소간도 일대의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국내에서도 연일 애국 청년들이 무장투쟁에 참가하려고 우리를 찾아왔다. 부대의 역량이 양적으로 늘어난 조건에서 우리는 그 질을 강화하는 데 힘을 놓지 않을 수 없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지휘관과 대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군사 실무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부대를 백전백승하는 대우로 만들 수 없었다. 그런데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부대의 신병들은 하나같이 계급의식도 강하고 혁명열의도 높았으나 아직 전투 경험이 없었으며 유격전법에 정통하지 못하였다. 정치문화 수준도 높지 못하였다. 우리의 신병들은 어젯날까지 부대기 밭을 뚜지거나 날품팔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온 순박한 산골내기들이었다. 호미질, 가래질, 작두질 같은 일이라면 펄펄 날아도 군사에서는 까막눈들이었다. 초보적인 사회발전의 원리는 고사하고 조선글 잠어조차 모르는 문맹자들이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고생도 많이 하고 노동에도 단련된 청년들이기는 하나 그들은 유격대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곤란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동요도 하고 투정질도 하였다. 잠이 모자라고 행군이 고되다고 두들거리는 청년도 있었고 신이 꿰지거나 옷이 해지면 자기 손으로 기워야 할 텐데 그런 것마저 하지 못하고 구대원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청년도 있었다. 제식 동작도 야간 행군법도 방위 판정법도 모르는 햇내기들. 총이 고장나면 구대원들더러 이것 좀 봐주시오 하고는 우두커니 서있는 그런 신대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저국 진출을 단행할 수는 없었다. 신대원들을 받아들인 후 짬이 나는 대로 구대원들을 붙여 속성으로 훈련도 시키고 토막상식도 배워주면서 자질을 높여주느라고 하였지만 그런 방법만으로는 그 많은 신병들을 유격전의 요구에 맞게 다방면적으로 준비시킬 수 없었다. 리상적인 방도는 적들의 주의가 덜 미치는 울창한 수림지대에 가서 얼마 동안 품을 놓고 신대원들에 대한 군사정치 훈련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런 본격적인 교육 과정이 없이는 그들을 쇳소리가 나는 군인들로 키워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백일 때에는 신병들의 교육에 알맞춤한 지대가 없었다. 장백 땅은 평지나 오지나 할 것 없이 다 적들에게서 참빗질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병 훈련의 적지로 혁명군의 후방 미령들이 집중되어 있는 무성지구를 택하였다. 총괄적으로 볼 때 무성원정은 적의 대병력이 집요하게 달려드는 조건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튼튼히 틀어질 수 있게 하는 진공적인 대책이었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고 혁명군의 국내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활한 전술적 조치였다. 이 원정은 우리가 백두산 지구에 진출한 후 반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길이었다. 1937년 3월 어느 날 우리는 무성원정의 길에 올랐다. 거기에는 기본 전투성원들과 함께 재봉대와 작식대, 무기수리소 성원들을 포함한 후방부문의 성원들까지 다 참가하였다. 이중민과 전광, 조아범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첫날의 행군 목표는 대궐령을 넘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였는데 눈이 어찌나 많이 쌓이고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영을 다 넘지 못하고 중턱에서 하룻밤을 수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해 겨울 장백산 줄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다. 적설이 어떻게나 심했던지 어떤 골짜기에는 눈이 몇 길씩 쌓인 데도 있었다. 그런 데서는 몸으로 눈을 밀어제끼면서 한치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였다. 장백산 줄기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가 하는 데 대하여 새 세대들이 똑똑한 표상을 가지려면 그 당시 무성원정에 참가했던 투사들의 체험담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원정을 끝내고 해토가 되어 백두산 쪽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깔나무 종수리에 미투리 한 짝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장백에서 입대한 신입대원이 무성으로 행군에 갈 때 눈 속에서 잃어버린 미투리였다. 3월 초면 저국의 벌방지대에서는 논서기가 한창이지만 백두산 일대에서는 아직도 동장군이 판을 친다. 엄혹한 서란풍 속에서는 천막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다. 설사 친다 해도 바람을 견뎌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정황이 부닥칠 때마다 깊은 눈 속에 한 개 분대 정도의 인원이 수경할 수 있는 구덩이를 파고 노루가죽이나 나무 껍질을 깔고 배낭에 기대어 앉아 자는 수밖에 없었다. 구덩이 입구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백포를 쳤다. 에스키모인들이 얼어 죽지 않고 누운 집이나 얼음 속에서도 능히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는 원정 과정의 체험을 통하여 터득하였다. 우리는 그때 무릎까지 올라오는 큰 보선에 값싼 사람들이 삼아준 미투리를 신고 있었다. 백두산 일대에서는 그런 차림새가 아니고서는 겨울에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 미투리를 신은 채로 우등불 옆에 누워서 수경하였다. 우리는 다음 날에야 되골령을 넘어섰다. 이 원정이 보통 원정이 아니었다. 우리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 이르는 1938년 겨울의 행군을 의뢰히 생각한다. 물론 그 행군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울 수 있으리만큼 간고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고성으로 말하면 무성원정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운 행군이었다. 행군 거리를 따지면 100km도 되나마나 할 것이다. 길은 25일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고난의 행군 당시의 100여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원정도 매우 간과한 노정이었다.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쩌들리고 수면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는가. 싸움을 여러 번 하다나니 피도 많이 흘리고 희생도 많이 내었다. 무성원정은 노대원들에게 있어서조차 이빨을 악물고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엄청난 시련이었다. 그런즉 입대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신대원들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는 모든 구대원들이 신대원들을 한 명씩 맡아 돌봐주도록 하였다. 나도 서너 명 되는 약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구대원들은 모두 신대원들의 착실한 형구시를 하였다. 행군할 때에는 총이나 배낭 같은 것도 매다 주었고 쉴 참에는 불을 피워 몸도 녹여주었으며 수경할 때에는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 같은 것도 키워주었다. 주경동 출신의 한 신입대원은 양쪽 엄지발가락이 시뻘겋게 드러나도록 신발이 험하게 해줬지만 쉴 참에 그것을 손질할 궁리는 하지 않고 휴식구령에 내리기 바쁘게 우등불 곁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구대원들은 장백에서 신고 떠난 값싼 미터리도 아직 깨뜨리지 않았는데 그는 예비로 가지고 떠난 지하족마저 다 해뜨렸다. 나는 그에게 나의 예비 신발을 갈아 신기고 덧바늘로 그가 신고 있던 지하족을 손질하였다. 손질한 지하족은 배낭 속에 건사해 두었다가 다른 신입대원에게 갈아 신기었다. 해진 신발을 손질할 때면 본인들이 딱히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신발임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 대원은 눈물을 떨구면서 나에게 매달려 무작정 바느실과 깊던 신발을 빼앗아냈다. 그날 나는 신입대원들에게 이렇게 다 일렀다. 덕무들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삼아주는 집신을 신고 어머니가 기어주는 옷을 입고 지내다 보니 바느질도 못해 보았겠지만 유격대원이 된 이상 옷도 신발도 다 자기 손으로 기워 입고 기워 신을 줄 알아야 한다. 자기가 살 도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 오늘은 나와 함께 신발 깁는 법이나 배우자.
그들은 사령관에게 당치 않은 부담을 끼쳤다고 하면서 몹시 미안해하였다. 신발이나 옷이 제일 심하게 해지는 경우는 얼음 보케가 덮인 눈우를 지날 때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얼음 보케가 덮인 눈우를 걸을 때에는 발을 어떻게 옮겨놔야 하는가 하는 요령을 내주었다. 무성원정은 주림을 이겨내는 투쟁 과정이기도 하였다. 많은 고난이 시시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곤 하였으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한 것은 식량난이었다. 행군 속도가 예상보다 오방 없이 떨어지는 바람에 장백을 떠날 때 마련해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식량은 대걸령을 넘어서기 바쁘게 인차 떨어지고 말았다. 온 풀뿌리조차 캐먹을 수 없는 눈판에서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얻어내겠는가. 출로는 적의 군량을 빼앗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때 식량 고생을 하던 인상이 너무도 강해서 훗날 나는 어느 동무에게 무성원정은 사실상 기아원정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한 일까지 있었다. 온군 하루 동안 강냉이 하나를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맹물과 눈으로 창자를 달리면서 수십 리를 행군한 날도 있었으니 그 끔찍스러운 기아의 고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원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동강 부근의 수림 속에서 있은 일이었다. 우리는 그 수림 속에서 중국 집 한 채를 발견하였다. 이틀째나 나달 구경을 하지 못하고 맹물로 낀 일을 애원 우리는 그 집을 보자 혹시 식량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산에 숨어서 아편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식량의 예비가 있었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부대가 며칠째 나달 구경을 못하였는데 식량이 있으면 담은 얼마만이라도 팔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살림 부대가 몽땅 털어가 버려서 한 줌도 없다고 딱 잡아댔다. 맷돌 밑에 강냉이 겨가 구둑 쌓여있는 것으로 봐 분명 강낭쌀이나 강낭가루를 많이 내둔 것 같은데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궁색스러운 대로 맷돌 밑에 내버린 강냉이 겨로 끼니를 애우기로 하였다. 강냉이 겨는 저겨나 비겨와 달라 닦아 먹어도 식도에 자꾸 붙기만 하고 잘 넘어가지 않았다. 맷돌에 갈아먹어도 넘기기가 어려웠고 설사 물에 불어서 억지로 넘긴다고 해도 시장길을 도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생각도 못해 전령병 백항님을 불러 지시하였다. 여기서 고개를 몇 개만 넘어가면 어이성 부대가 있을 것이요. 사령은 지금 없겠지만 그 부하들은 도로 남아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어. 동무는 거기 가서 내가 왔다는 걸 알리고 식량을 얼마간이라도 보태달라고 이루고 오시오. 쌀이 있으면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정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오. 백항님은 어이성 부대로 달려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이성 부대의 지휘관이 강냉이교 한 마대를 메고 일부러 찾아와서 나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김사령께서 모처럼 하시는 부탁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희들도 식량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형편이라 이런 걸 가지고 찾아왔다고 납비 생각지 말아주시오. 그날 우리 대원들은 그 중국집 안팎을 두루 살피다가 앞마당에 놓인 관 속에 강낭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주지방 사람들은 훗날에 쓸 관을 미리 만들어서 집 앞에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장이물로 되고 있었다. 이런 풍습으로부터 항일혁명 때 만주지방에서는 관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생겨났다. 집주인들이 관 속에 쌀을 감춰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관 속의 쌀이 그만 우리 동무들의 분격을 자아냈다. 제일 심하게 격노한 것은 신입대원들이었다. 주경동에서 입대한 한 신입대원은 나한테 뛰어와서 이런 송사질을 하였다. 장군님, 이 집 주인들은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 제 집 뜰하게 들어와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예절인데 이 집 사람들은 너무 고약합니다. 도대체 피가 있는 인간들입니까? 한번 혼내줍시다. 그리고 식량은 압수합시다. 나는 그 대원을 설복하였다. 압수라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집 식량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굶는 것이 낫다. 그 신입대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시면서 물러갔다. 우리는 관석의 식량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강냉이 겨로 식사를 대신해가며 집주인들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주인들은 우리와 작별을 하면서도 관석에 식량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시 말하지 않았다. 쌀을 압사하자고 제기하던 신입대원이 나를 찾아와서 그것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한테는 교양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아니요. 쌀은 안 줬지만 저분들은 우리가 좋은 군대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 하고 말해주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신입대원들은 인민들 속에는 가기한 유형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만큼 교양도 천편일률식으로 해서는 안 되며 무슨 일이나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만이 성사된다는 것. 그러므로 군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해서 인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그들의 호의나 도움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노여움을 사귀지 못하고 집주인들을 혼살냈거나 그들이 우리를 속인 데 대한 보혈로 식량을 압수하였더라면 신입대원들은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좌우명을 어기고 인민들 앞에서 쩍하면 호령을 하거나 특전을 바라는 관료라든가 마적과 같은 인간들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만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멀리서 행군대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초석군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단두산 목재소 노동자들이었다. 행색이 하도 수상하기에 어째서 우리 대오를 계속 따라오는가고 물었더니 적들한테서 유격대의 종족을 탐지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솔직하게 자백하였다. 그들이 하는 말이 유격대의 종족을 알아오면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 품삯을 많이 받고 그냥 돌아가면 통비분자로 몰리거나 모진 곡경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노동자들을 통하여 단두산 목재소에는 수많은 인부들과 산림경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목재소를 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싸움에 7년대와 8년대를 동원시켰다. 두 연대 전투원들은 목재소를 치고 창고를 수색하였으나 한 포대의 쌀도 얻지 못하였다. 목재소 주인들은 유격대의 습격이 두려워 쌀을 창고에 저장해두지 않고 매일매일 딴 곳에서 실어다 먹고 있었다. 목재소 마을에는 예상치 않았던 700 내지 800명의 적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쓸어나와 우리 전투원들에게 대항해 나섰다. 우리 주력부대가 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토벌에 새로 증파되어 온 자들이었다. 7년대와 8년대는 목재소에서 끌어온 20마리 정도의 소를 몰고 본대로 돌아왔다. 추격하는 적은 어중읍이 책임진 방차대가 막았다. 어중읍은 각 소대에서 결사대원들을 선발하여 무려 10여 차례 접전을 하면서 적들을 완강하게 견제하였다.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 적들은 50m 밖에까지 와 있더라고 하였다. 방차대원들이 적을 막아내는 동안 주력은 동쪽에 있는 2개의 봉우리를 차지하고 전령병을 보내어 그 두 봉우리 사이의 세초밭으로 어중읍인의 방차대가 적을 유인하며 빠지도록 하였다. 방차대의 유인 전술에 걸려 무연한 세초밭에 들어선 적 토벌대는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주하였다. 주력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일부 대원들은 장대 뒤에서 소를 잡았다. 잡는 적적 우동불에 구워냈는데 소고기 냄새에 장자가 뒤집히는 듯하였다. 나머지 소들은 각을 떠서 배낭 속에 간수하였다. 우리는 그 고기를 날것채로 먹으면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2, 3일 후에는 그것마저도 다 동인하고 말았다. 적들의 추격이 심해지자 전광은 동만강에 있는 미령으로 가버리었다. 그는 미령에 돌아가자 우리 대원들에게 통밀 몇 마를 주어 보냈다. 우리 대원들은 정치주임이란 사람의 인심이 고작 그것뿐인가 덩치값을 못한다고 하면서 전광을 비난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그를 연기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였다. 그들은 전광이 무성현성 전투 때 보조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만량하 습격 전투를 포기함으로써 전반적인 작전에 혼란을 주었던 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었다. 전광이 간부티를 내는 데다 어렵고 위험한 모퉁이에서 매번 몸을 사리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의 관병들은 대체로 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다. 군중의 감각은 정확하였다. 전광은 그 후 변절하여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었다. 부대는 적들을 뒤에 달고 만강물골을 따라 무성적으로 행군을 계속하였다. 전광이 보낸 통밀 몇 말도 인차 바닥이 났다. 우리는 또다시 전량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우리는 뒤따르는 적들을 따돌리고 두도령이라는 곳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식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군을 더 계속할 수 없었다.
강태옥을 비롯한 만강 출신의 신입대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오겠다고 자청해 나선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들은 그 전에 만강에서 연극 피바다와 한 자유단원의 운명을 보고 격동되어 즉석에서 참군을 탄원해 나섰던 신입대원들이었다. 부대가 만강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김택환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장군님, 우리가 가서 식량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만강이 코앞인데 유격대가 굶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강에 쌀은 바르지만 감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유격대를 원호하려고 모아두었던 감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장소를 잘 압니다. 그런 말이라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였다. 이렇게 되어 10명 정도의 식량 공작대가 만강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은 신통치 않았다. 군량으로 쓰자고 저장했다던 그 감자는 멧돼지들이 달려들어 다 파먹고 없더라고 하였다. 식량 공작대원들은 멧돼지들이 먹다가 버리고 간 얼마 안 되는 감자를 지고 귀로에 올랐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그것도 큰 소득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본대로 돌아오던 식량 공작대원들이 그만 시장길을 참지 못해 수경지 가까이에 와서 우등불을 피워놓고 감자구이를 하는 엄중한 실수를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새벽에 수경지 근처에서 우등불을 피움으로써 자기 자신들뿐 아니라 전 부대의 위치를 노출시켰으며 적들을 발견한 다음 보초서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고 무작정 수경지로 뛰어왔기 때문에 취침 중에 있던 부대가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전투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자유주의란 정정 이처럼 예상치 않은 후과를 빚어내곤 하였다. 나는 신입대원들에게 늘 유격대에서 자유주의는 금물이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규율은 군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수경할 때 신을 부었고 자지 말며 어디 가든지 흔적을 남기지 말라. 상관이 지정해주지 않은 장소에서 우동불을 피우지 말며 추격을 받을 때에는 미령이나 수경지의 위치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적들을 유인하라. 파기 없는 풀은 함부로 먹지 말라는 등 유격대가 지켜야 할 규율과 행동규범에 대하여 강조하곤 하였다. 그러나 만강에 다녀온 식량공작대원들의 과오로 하여 우리는 적들과의 접전에서 아까운 전우들을 잃었다. 나는 그때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비판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전우들의 죽음은 비판을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판이나 처벌보다도 더 준엄한 것이었다. 전령병 최금산도 그때 전사하였다. 우등불을 발견하고 우리의 식량공작대원들을 은밀하게 뒤따르던 적들은 수경지를 포위하고 총질을 시작하였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최금사는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사령부 쪽으로 다가드는 적을 막아 결사적으로 싸웠다. 내가 맨 후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자 그는 리복록과 함께 내 옆으로 뛰어와 몸으로 나를 막으면서 적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다. 그때 그들이 나를 결사적으로 호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신상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모른다. 여러 발의 적탄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최금사는 마지막 탄알이 닿을 때까지 오모사격을 그치지 않았다. 그의 군복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리복록이 노은 속에서 최금산을 안아 일으켜 등에 업었다. 나는 후위에서 싸창으로 리복록을 엄호하였다. 리복록이 맥이 지날 때면 내가 최금산을 업었다. 포위를 돌파한 다음 리복록의 등에 업혀있던 금산이를 내려놓고 보니 그는 이미 숨이 진 몸이었다. 최금산은 남보다 특별히 잘난 데도 없고 기질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인상이 남을 수 있으리만큼 모간하게 두드러진 데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사령부 성원들은 그를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 그는 꿈이 많고 공상이 많은 소년이었다. 그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기차를 많이 타보는 것이었다. 그는 조국이 독립된 다음에는 기차를 몰고 다니겠다고 늘 말하곤 하였다. 참, 나이가 아깝소. 이 애가 아직 20살도 안 됐지. 섬진 최금산을 우등불 곁에 내려놓았을 때 내 등 뒤에서 누구인가 한 말이다. 그 한마디의 말에 그만 온 부대가 오열을 터뜨렸다. 시체를 안장하기 전에 최금산의 배낭을 헤쳐보니 그 안에는 값싼 사람들이 삼아준 미트리와 미식가루 한 봉지밖에 없었다. 이국 땅에서 태어나
이국의 물을 마시며 자라난 유랑민의 아들 최금산의 가슴속에 간직된 가장 큰 소망은 거국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다. 전령병이 되어 먼 북만의 남어도에서 백두산으로 나올 때에도 그는 매일같이 나에게 이제 얼마나 더 가면 저국 땅을 볼 수 있는가, 서간도 땅에 가면 조선사과를 먹어볼 수 있는가, 동해 바다가 기막히게 무엇이 있다는데 장군님은 가보았는가, 앞으로 몇 해 안에 평양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의별 질문을 다 하였다. 그가 값싼 농민들이 삼아온 미트리를 신지하는 것은 저국 진군의 날을 맞을 때까지 아껴두자는 생각에서였다. 최금산은 나와 함께 한 모포를 덮고 오랜 기간 사령부 전령병으로 일해온 귀염둥이였고 어린 전우였다. 그래서 내가 여느 전우들과 연결할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는지도 모른다. 두도령의 땅거죽은 왜 그리도 모질게 얼어붙어 있었는지, 도끼로도 청창으로도 도저히 흙을 뚜져낼 수가 없어 우리는 최금산을 맨 눈을 덮어 안장하였다. 훗날에라도 그를 다시 온전히 묻어주고 싶어 표적을 해두었다. 눈이 다 녹은 다음 무성원정을 청하하고 백두산 쪽으로 다시 나갈 때 나는 부대와 함께 최금산을 안장하였던 그 장소로 찾아갔다. 우리는 동강미령에서 마련해가지고 온 새 군복을 그에게 갈아입히고 양지 바른 땅속에 그를 온전히 안장해 주었다. 무덤 앞에는 몇 그루의 진달래도 또다시 묻다. 그가 죽어서라도 그 꽃나무에서 저국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었다. 이국에서 자란 꽃나무 일망정 그 향기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진달래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꽃이었다. 금산아, 잘 있거라. 우리는 또다시 백두산으로 나간다. 이번 여름에는 네가 소망하던 대로 부대를 데리고 기어이 저국으로 진군하련다. 저국에 나가면 너의 원수를 백배천배로 갚아주마. 나는 마음속으로 최금산과 이런 말을 하며 그의 영전에 작별 인사를 남겼다. 그때의 정경을 회고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난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백항님의 나이만큼 되었을 것이다. 1937년 봄에 무성원정 때 우리는 아까운 전우들을 많이 잃었다. 장백산 줄기 줄기 피 어린 자욱이라는 노래의 구절과도 같이 우리는 그때 가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렸다. 우리 앞에 놓인 한치 한치를 피로써 헤쳐나갔다. 이 글에서 나의 전우들이 발휘한 그 빛나는 위훈과 그들이 바쳐온 노고를 그대로 실감있게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붓이 아무리 무딘들 정성이하다 거이지 못하겠는가. 무성의 그 험한 영과 골짜기에서 조선을 끝까지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나간 전우들, 죽으면서도 나에게 건강하십시오, 잘 싸워주십시오 하고 미소를 보내던 사랑하는 전우들의 영전에 비문을 쪼아박는 심정으로 나는 이 글을 쓴다.